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익 창출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3월 19일까지는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메시지,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항상 독창적인 이야기와 진정성 있는 노력, 그리고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저는 결코 남의 것을 베끼거나 편법을 쓰는 것을 믿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는 것일 뿐입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집중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 준비를 마친 채로요. 제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겠다면 이제 비켜나야 할 때일지도 모르죠. 새로 부임한 부사장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마치 출근길 차 뒷좌석에서 연습해온 멋진 대사라도 읊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최재혁. 이 회사에 온 지 고작 9개월 된 낙하산이었다. 반면 나는 이곳에서 15년을 보냈다. 나는 암호화 시스템 사업부를 바닥부터 일구어낸 장본인이었다. 금융감독원, 대형 클라이언트, 그리고 정부의 규제로부터 회사를 지켜낸 모든 프로토콜, 모든 규정 준수 감사, 모든 긴급 보안 패치가 내 손을 거쳐갔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그를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논쟁을 벌이거나 애원하거나 심지어 눈물이라도 흘릴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다. 대신 나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터미널을 종료한 뒤 인사팀의 사원증을 반납하고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왔다. 다음 날 아침 6시. 내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73통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 나갔다. 최재혁 부사장이 나를 해고한 건 화요일 오후 주간 임원회의가 막 끝난 직후였다. 그는 회의실 블라인드를 내리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내가 지난 몇 년간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지켜온 팀원들이 훤히 보였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깍지를 낀 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닌 빌려온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리는 리더십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김 팀장의 방식은 견고하긴 하지만 구식이에요. 우리에겐 속도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우리 부서는 시중은행, 방산업체, 그리고 두 곳의 정부기관을 위한 기밀 암호화를 다루고 있었다. 정밀함 없는 속도는 혁신이 아니라 직무유기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3개월 전 국제적인 신고 의무를 촉발할 뻔했던 해킹 시도를 내가 직접 막아냈다는 사실도 상기시키지 않았다. 또한 그가 투자자 미팅에서 자랑스럽게 떠들던 암호화 프레임워크가 우리가 아직 구로동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접이식 의자를 놓고 일하던 7년차 시절에 내가 직접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다. 인사팀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듯 해고 통지서를 내 쪽으로 밀었다. 구체적인 사유는 없었다. 그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조직 개편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최 부사장은 이미 나에 대한 용무를 마친 상태였다. 이직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면 나갈 때 안내해드리도록 조치하죠. 그가 덧붙였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가는 길은 제가 잘 아니까요. 나는 직접 터미널을 종료하고 로그아웃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깔끔하게 닫았다. 파일을 삭제하지도 시스템을 망가뜨리지도 누구에게 경고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떠났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차분했다. 어쩌면 지나치게 차분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15년은 한 회사의 내 두뇌와 주말, 그리고 밤을 바치기에 긴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커리어 초기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다. 공포는 사람을 엉성하게 만들지만 침묵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른 뒤 식탁에 앉았다. 분노도 충격도 없었다. 그저 명료한 뿐이었다. 왜냐하면 최재혁 부사장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주 구체적인 실수를.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나를 해고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위로금 몇 푼과 상처받은 감정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계약서가 문제였다. 근속 10년 차 되던 해, 특히나 혹독했던 금융당국의 감사가 끝난 후 이사회는 기술직 고위 임원들을 위한 고용 승계 및 유지 협약을 승인했었다. 스톡 옵션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보호 장치였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아무도 읽어보지 않을 그런 종류의 계약서 말이다. 한 조항은 특정 구조조정 연도 이전에 생성된 지적재산권 EP를 다루고 있었다. 또 다른 조항은 특허 양도 조건을 명시했다. 그리고 법률 용어 깊숙이 묻혀있는 세 번째 조항은 만약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발생할 경우 특허권의 귀속 반환을 다루고 있었다. 당시 그 조항은 이론적인 안전장치,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취급되었다. 최 부사장은 그 계약서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를 해고하기 전에 법무팀의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 우리 핵심 암호화 엔진의 특허 출원 서류, 초기 초안에 왜 법인 명의가 아닌 내 이름이 주 설계자로 올라가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연차가 높으면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정이 될 무렵 나는 암호화된 개인 아카이브에서 그 오래된 계약서를 꺼냈다. 여전히 유효했고 갱신된 적 없으며 무효화된 적도 없는 문서였다. 새벽 2시. 나는 담당 변호사와 통화 중이었다. 그는 문서를 읽으며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김 팀장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언제 해고되신 겁니까? 어제요. 정당한 사유 없이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면 자정부로 소유권 상태가 복잡해졌군요. 새벽 4시 30분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다. 아침 6시 내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다. 전 본부장,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까지 음성 메시지가 내가 듣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쌓여갔다. 그중 이사회 간사가 남긴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녀를 잘 알지도 못했다. 김 팀장님, 즉시 전화 주세요. 암호화 특허와 관련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나는 식어가는 커피를 손에 든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이 나를 소모품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해가 뜰 무렵 내가 내 커리어를 바쳐 키운 회사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비켜나라고 말했던 최재혁 부사장은 건물의 기초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곧 배우게 될 터였다. 아침이 완전히 밝았을 때 휴대폰은 진동을 멈추고 대신 관심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그들의 공포가 어떤 형태인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침묵은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드러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식탁에 앉아 음성 메시지를 순서대로 들었다. 첫 번째 파도는 예상대로였다. 전 본부장은 침착한 척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인사팀 담당자들은 부드러운 화법을 썼지만 그 밑에 깔린 다급함은 감추지 못했다. 컴플라이언스 규법 준수 매니저들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도록 훈련된 목소리로 해명을 요구했다. 그 다음 메시지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내 변호사가 남긴 메시지는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했다. 그는 마치 모두가 일하고 있는 건물의 구조적 균열을 방금 발견한 사람처럼 들렸다. 김 팀장님, 특허청 등록 원부에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코어 쉴드 암호화 프레임워크의 현재 소유권자로 팀장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코어 쉴드. 마케팅팀이 붙인 브랜드명이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지스 L이라고 불렀다. 내 아키텍처, 내 설계였다. 마케팅팀이 뭐라 부르든 시스템의 근본은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다른 메시지가 뒤따랐다. 다급하고 횡설수설했다. 정보보안팀의 누군가였다. 라이선스 유효성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가동 중이지만
컴플라이언스 경고가 격상되고 있어요.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다. 바로 그게 문제였다. 이사회 간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15년 동안 그녀를 만난 건 딱 2번뿐이었다. 2번 모두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실제로 기술적 무게를 짊어진 게 누구인지 모른 척하는 자리였다. 김 팀장님, 특허 반환 신청을 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사회에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이 알아챘어요. 내가 말했다. 알아챌 수밖에 없었겠죠? 그가 대답했다. 법무팀이 등록 원부를 확인하는 순간 덮을 수 없는 일이 되니까요. 금융규제를 받는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암호화 기술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가 단언했다. 불리한 건 그쪽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딱 한 통의 전화에만 회신했다. 인사팀도 법무팀도 아닌 이사회 간사였다. 그녀는 신호가 가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내가 되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이사회는 암호화 특허 소유권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님의 고용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설명되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군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반환 신청을 직접 하신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왜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고 계약서가 그것을 허용하니까요.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조항은 너무 오래된 건데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오래됐다고 해서 무효인 건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잊혀졌을 뿐이죠. 그녀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사회에서 팀장님과 대화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늦게 가능합니다. 내가 말했다. 법무팀이 몇 년 전에 읽었어야 할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난 뒤에요.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전 내내 회사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보낸 전달 메일과 조용한 문자들을 통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봤다. 최재혁 부사장은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컴플라이언스 팀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배포 작업을 동결했다. 보안팀은 수년간 변경된 적 없는 시스템을 감사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마침내 원본 특허 서류를 꺼내보았고 내 이름이 단순히 포함된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옛 팀장이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암호화 사용 승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어. 법무팀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도 권한이 없다고 하네. 최 부사장이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어. 좋아. 인사팀은 내 의도를 명확히 해달라는 공식 이메일을 보냈지만 나는 무시했다. 결국 이사회 간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사회 의장님, 법무 담당 임원, CTO 최고기술 경영자, 그리고 최재혁 부사장이 참석할 겁니다. 드디어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다.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전화를 끊고 고요함 속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다.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발이 땅에 닿은 기분이었다. 15년간 한 부서를 이끌면서 배운 중요한 사실이 있다. 시스템은 직함이나 권유에 반응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권한, 계약, 그리고 규칙에만 반응한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모든 작동이 멈춘다. 최 부사장은 나를 이력서 한 장과 미소로 대체할 수 있는 낡은 관리자로 취급했다. 하지만 암호화 기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소유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바로 이런 종류의 경영진의 독단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서 또한 그렇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내부의 여론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퇴사자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도 조용히 덮을 수 없는 문제 그 자체였다. 그들은 단순히 엉뚱한 사람을 해고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해버린 것이다. 이사회는 본사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의 프라이빗 회의실을 잡았다. 비서들에게 대화 내용이 들리거나 사내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임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중립지대, 통제된 접근, 관객 없음. 내가 도착했을 때 법무 담당 임원은 이미 와 있었다.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증거물처럼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CTO는 스크린 대신 창밖의 도시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닌 자신이 이해하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 특유의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재혁 부사장은 마지막에 도착했다. 전날과 같은 자신감을 두르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 보였다. 미소는 경직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며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아무도 그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인 박 회장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김 팀장, 그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와줘서 고맙네.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중요한 일 같아서요. 최 부사장이 나를 쏘아봤지만 나는 무시했다. 박 회장이 깍지를 꼈다. 자네의 직무와 관련된 고용계약서와 특허 서류를 검토했네. 법무팀에서 반환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 최 부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건 너무 과장된 일입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일 뿐이에요. 김 팀장이 해선 안 될 신고를 한 겁니다. 법무팀 임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신고는 적법했습니다. 발동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였고 그 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최 부사장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부서를 운영했을 뿐입니다. 회사 IP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게 아니라고요. 법무팀이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 전부를 소유한 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양도 조건이 변경되기 전에 제가 설계한 암호화 아키텍처를 소유한 거죠. 계약서는 특정 조건 하에 반환을 허용했고 당신이 나를 해고했을 때 그 조건들은 만족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최 부사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왜 김 팀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나? 최 부사장이 자세를 고쳐잡았다. 리더십 구조 조정, 성과 정렬 차원이었습니다. CTO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건 사유가 아닙니다. 취향이죠. 최 부사장이 발끈했다. 우리는 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규제 없는 암호화를 말하는 겁니까? CTO가 조용히 물었다. 모든 실패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한다고 속도가 빨라지진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최 부사장, 해고하기 전에 법무팀과 상의했나? 최 부사장은 아주 잠깐 망설였다. 아니요. 제 권한 내의 일이었습니다. 해고는 자네 권한이었겠지. 박 회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회사를 이런 수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 자네 권한이 아니네. 나는 1분 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법무팀 임원이 헛기침을 했다. 현재 상태로는 회사는 김 팀장의 승인 없이는 코어 쉴드 프레임워크를 배포, 수정, 시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를 지속할 경우 고의적 침해가 성립됩니다. 최 부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지금 우리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퇴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특허 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법무팀 임원이 정정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김 팀장인 거고요. 박 회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 팀장, 원하는 게 뭔가? 드디어 나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모두가 빙빙 돌려서 말하던 그 질문. 명확성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이요. 최 부사장이 날카롭고 무시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보복이군요.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이건 거버넌스 관리 체계입니다.
부사장님이 건너뛰신 거 말이에요.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최 부사장이 다시 말하려는 것을 막았다. 자네가 말하는 명확성이란 어떤 건가? 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분하고 절제된 어조로 말했다. 첫째, 이 사회는 현재 법적 체계 하에서 암호화 아키텍처가 저의 지적 재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십시오. 법무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인정한 상태였다. 둘째, 해당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며 투명한 조건과 감독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TO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결 가능한 문제였으니까. 최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회사를 흔들고 있잖아. 저는 15년 동안 회사를 규정대로 지켰습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오후 반나절 만에 흔들어 놓은 거죠. 박 회장의 시선은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을 감독해선 안 됩니다. 최 부사장이 얼어붙었다. 진심이야? 진심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건드리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핵심 시스템의 설계자를 해고했습니다. 그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부채일 뿐이죠. 방안이 고요해졌다. 박 회장은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고 법무팀은 최 부사장의 눈을 피했다. CTO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 부사장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그가 손대는 모든 기술적 결정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의심받게 될 겁니다. 우린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박 회장도 일어섰다. 우리는 안정성을 선택하는 걸세. 최 부사장은 방을 둘러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이 회사를 혁신하려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랬지. 박 회장이 대답했다. 자네가 엉뚱한 내력벽을 철거해버리기 전까진 말이야. 최 부사장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긴장의 종류가 바뀌었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변했다. 박 회장이 다시 나를 보았다. 자네 조건에 동의한다면 시스템 라이선스를 즉시 다시 허가해주겠나? 네, 내가 말했다. 회사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제대로 작동하길 원합니다. CTO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은 다음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박 회장이 잠시 멈칫했다. 한 가지 더, 그가 말했다. 자네의 역할 말이야. 그냥 부서장으로 돌아가는 척할 수는 없네. 저도 그러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호텔을 나섰을 때 도시는 여전했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다. 방금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내 커리어를 쌓은 그 회사 내부에서는 권력의 균형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균형이 견고한 무언가 위에 놓여 있었다. 계약은 조용히 체결되었다. 보도 자료도 사내 공지도 없었다. 그저 법무팀을 거친 라이선스 문서의 소유권자란에 회사 이름 대신 내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코어 쉴드는 다시 가동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권위에 응답했다. 바로 나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건물 분위기는 달랐다. 더 시끄럽지도 더 조용하지도 않았지만 팽팽했다. 마치 감시하에 돌아가는 시스템처럼. 나는 해고된 이후 처음으로 본사로 돌아왔다. 직원 출입구가 아닌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였다. 보안팀은 묻지 않았다. 내 출입 권한은 이미 복구되어 있었다. 옛 부서가 아니라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CTO가 보안 운영실 밖에서 나를 맞이했다. 안도감과 불편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표정이었다.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복도를 걸을 때 그가 말했다. 최 부사장이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야. 할 수 있는 만큼 하셨겠죠. 내가 대답했다. 권한이란 건 누군가 들어줄 때만 작동하는 거니까요. 운영실 안으로 들어서자 엔지니어들이 나를 보고 대화를 멈췄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알아봤기 때문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은 미소를 지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분위기의 순간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코어 쉴드의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벽면을 가득 채운 통제실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초록색, 정상, 규정, 준수 상태였다. 지금은 괜찮아, CTO가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물론 있겠죠. 내가 말했다. 보여주세요. 그는 보류 중인 배포 작업과 연결된 설정 트리를 띄웠다. 최 부사장이 지난주에 승인한 최적화 변경 건이야. 아직 라이브 서버엔 안 올라갔어.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무팀이 동결시켰거든. 나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훑어보았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이건 최적화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편법이죠. 지연 속도를 줄여준다고 하더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검증 단계를 건너뛰니까 줄어드는 거죠. 내가 정정했다. 그건 속도가 아닙니다. 노출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말했어. 듣질 않더군. 그가 들었나요? 아니, 나는 자세를 바로 했다. 그럼 배포하지 않습니다. 이미 두 클라이언트에게 약속된 사항이야. 금융그룹 한 곳 포함해서.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럼 기다리게 하거나 떠나게 두세요. 타격이 클 텐데. 보안 사고가 터지는 것도 타격이죠. 내가 대답했다. 고통은 상대적인 겁니다. 정오가 되자 최 부사장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컴플라이언스 팀은 문서화되지 않은 승인건들의 경고 깃발을 띄웠다.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결제 없이 약속된 일정들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엔지니어들은 검토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 우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조용히 털어놓았다. 일시적인 편법은 영구적인 재앙이 되기 십상이다. 그날 오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회의실에 최 부사장의 자리는 없었다. 그의 사원증은 오전에 이미 비활성화되었고 회사 이메일은 법무팀으로 리다이렉트 전송 경로 변경되고 있었다. 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누구를 탓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모두가 그 반대임을 이해했다는 뜻이었다.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김 이사, 자네의 진단이 필요하네. 나는 말을 돌리지 않았다. 거버넌스 없는 속도를 추구하셨더군요. 소비재 기술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암호화에서는 실패합니다. 좋은 소식은 피해가 억제되었다는 겁니다. 나쁜 소식은요? 한 이사가 물었다. 이번 분기 실적은 놓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어쩌면 다음 분기까지도요. 하지만 라이선스는 잃지 않을 것이고 신뢰도 잃지 않을 겁니다. 침묵이 흐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다. 박 회장이 숨을 내쉬었다. 뭐가 필요한가? 권한입니다. 내가 간결하게 말했다. 명확한 권한이요. 암호화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감독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말입니다. 보고는 누구에게 하나? 그가 물었다. 이사회에 직보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품팀도 마케팅팀도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척해서 이득을 보는 그 누구도 아닌 이사회예요. 이사회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 다음 며칠은 체계적으로 흘러갔다.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재설정하고 팀을 재정비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갔다. 나는 예전 직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전에는 초대받지 못했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예산회의, 리스크위원회, 그리고 임원들이 기술적 설명을 끊지 않고 경청하게 된 클라이언트 미팅들까지.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신입 엔지니어가 나를 멈춰 세웠다. 팀장님이 특허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사실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가 망설였다. 그 말은 팀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 하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그날 밤 나는 최 부사장의 유산 중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항목을 검토했다.
잠재적인 정부 파트너를 위해 잡혀있던 데모 시연이었다. 자료는 번지르르했고 주장은 공격적이었으며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나는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데모는 진행하되 수정된 파라미터와 완전한 정보 공개를 조건으로 한다. 편법 금지, 과장 금지.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당황 그리고 순응.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갔다. 빨라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주 후반 박 회장이 나를 집무실로 불렀다. 우리가 자네를 과소평가했네.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업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신 거겠죠? 내가 대답했다.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일리 있군. 그가 책상 위로 서류철 하나를 밀었다. 운영직이 아닌 전략적 임원 선임서였다. 이것으로 자네의 권한은 영구적이 될 걸세. 그가 말했다. 그리고 가시적이겠지. 나는 문서를 훑어보고 덮었다.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온 겁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자네가 적임자라는 거야. 그날 저녁 회사를 나설 때 승리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 나은 기분이었다. 시스템은 다시 안정되었고 이번에는 그것이 누구에게 응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3개월 뒤 아무도 더 이상 최재혁 부사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회사가 진정으로 과거를 털어냈다는 건 그렇게 알 수 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역사를 다시 쓸 때가 아니라 회의, 이메일, 복도 대화에서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다. 그의 퇴장은 그의 결정들이 처리된 방식과 똑같이 다루어졌다. 문서화되고 검토되고 종결되었다. 회사는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었다. 내 예측대로 분기 실적은 미달했다. 주가는 떨어졌다가 다시 평형을 찾았다. 클라이언트들은 투덜거렸지만 떠나지 않았다. 규제기관은 질문을 던졌고 명확한 답변을 받았으며 승인 도장을 찍어주었다. 스캔들도 드라마틱한 파국도 없었다. 그저 건물 밖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조용한 재조정이 있었을 뿐이다.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 역할은 이제 명확했다. 나는 부서를 운영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매일 관리하지도 않았다. 나는 결정들이 긴급함이나 유행어 뒤에 숨을 수 없는 그 위쪽 층위에 앉아 있었다. 암호화, 보안, 아키텍처, 규정 준수, 정렬, 내 서명과 문서화된 근거 없이는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일부 임원들이 반발했다. 그들은 야망을 파는데 익숙했으니까. 나는 제약을 팔았다. 하지만 제약이야말로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회의에서 나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적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선례나 규정에 기반한 말만 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나를 이겨먹으려 드는 대신 말하기 전에 준비를 해오기 시작했다. 그게 진짜 변화였다. 어느 날 오후 CTO가 1층 아트리움에서 커피를 마시던 내게 합석했다. 회의가 아니라 잠시 쉬는 시간이었다. 알지? 그가 말했다. 최 부사장이 자네를 해고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커피를 저었다.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가 단지 드러나는 시점을 앞당겼을 뿐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날 그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네, 내가 말했다. 제가 졌겠죠.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망가진 구조 안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요. 내가 말을 이었다. 그저 폭로할 수 있을 뿐이죠. 분기 말. 이 사회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해오던 것을 반영한 거버넌스 모델을 공식화했다. 기술적 권한은 더 이상 제품 출시 일정의 하위 개념이 아니었다. 리스크 평가는 체크박스가 아니라 관문이 되었다. 다른 부서들도 주목했다. 법무팀, MA팀, 심지어 임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기술 리더십의 자문을 구하는 인사팀까지 전에는 교류가 없던 팀들이 나를 불렀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배웠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퇴근 준비를 하다가
최 부사장이 나를 해고했던 그 회의실 앞을 지나갔다. 통유리 벽은 그대로였고 테이블도 마찬가지였다. 의자는 누군가 새 것으로 교체해 두었다. 나는 잠시 그곳에 서 있었다. 향수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날 걸어 나올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다. 기억나지 않았다. 대신 기억나는 건 그 후의 고요함, 명료함, 그리고 공포가 필요 없었기에 찾아오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다. 집에서의 삶도 더 조용해졌다. 잠도 잘 잤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도 멈췄다. 업무는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방정식처럼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것이 속해야 할 곳, 정해진 경계 안에 머물렀다. 어느 밤 최 부사장 직후에 퇴사했던 옛 동료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팀장님이 침착하셨던 게 맞았어요. 밖에서 지켜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나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다. 시스템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 구조에 반응하지. 이사회 의장이 다음 주에 전화를 걸어왔다. 리더십 교육을 재검토하고 있네. 그가 말했다. 특히 의사결정 권한과 관련해서 말이야. 커리큘럼을 검토해 주겠나?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무언가 또다시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문제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었다. 다음 문제를 예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것이 쓸모 있는 사람과 가치 있는 사람의 차이였다. 주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운영실을 둘러보는데 신입사원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긴장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요. 가십거리가 아니라 교훈으로요. 나는 기다렸다. 팀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고요. 누구도 협박하지 않으셨대요. 그저 규칙이 작동하게 두셨다고.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규칙은 누군가 집행할 때만 작동하는 법이에요. 그날 저녁 건물을 나설 때 등 뒤의 불빛들이 통유리에 비쳐 일정한 패턴을 만들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며 안전한 패턴. 15년 전 나는 튼튼하고 회복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도중에 그들은 그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잊어버렸었다. 해고당한 건 내가 한때 생각했던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 가능한 유일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속도를 늦춘다고 생각해서 비켜나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조용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배운 사실은 내가 바로 모든 것을 똑바로 서 있게 지탱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소음이 마침내 잦아들고 전화벨이 멈추고 회의가 정상화되었을 때 하나의 진실만이 깨끗하고 부정할 수 없게 남았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균형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이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지 기억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